생존투쟁. 생존투쟁이 왜 나타나느냐? 모든 유기체들이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자, 여러 개의 R이나 C를 만들어내는 모든 유기체는 생애의 어떤 기간 동안 그리고 어떤 계절이나 특별한 시기에 필연적으로 소멸의 위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식들을 많이 만들어낼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많이 죽으니까. 그래서 이 이 유기체들이 빠르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소멸의 위기가 없다면 너무나 개수가 빠르게 증가해서 그 지역에서 그 많은 개체들을 수용할 수가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생존할 수 있는 수보다 더 많은 개체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생존 투쟁은 언제나 존재할 수밖에 없다. 모든 동식물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그래서 동식물이 어느 시기에 소멸되어야 이런 것이 저지른다. 자, 그래서 콘도르가 한 쌍의 알을 낳고 타조가 20개의 알을 낳는데 콘도르의 수가 더 많을 수도 있다. 왜? 타조가 이제 새끼들이 많이 죽으면 풀머슴새는 한 개의 알을 낳는데 세상에서 개체수가 가장 많은 새다. 그 새끼가 보존이 잘 된다는 얘기죠. 어떤 동물이 자신의 알이나 어린 후손을 보호할 수 있다면 적은 수의 알이 생산된다고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필요한 개체수를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 근데 많은 수의 알이나 어린 후손들이 파괴되면 많은 수의 알이 생산되어야 된다. 안 그러면 멸절할 거다. 자, 그리고 이제 알이나 매우 어린 동물들이 일반적으로 가장 쉽게 소멸할 것처럼 보이지만 꼭 그런 건 아니다. 식물의 경우에 씨앗이 많이 파괴되기도 하지만 이미 다른 이제 식물들로 빽빽하게 채워진 땅에서 발화하는 경우에 제일 많이 소멸한다. 그러니까 씨앗 상태에서 파괴되는 경우도 많겠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다른 것과의 경쟁, 다른 종과의 이제 경쟁을 통해서 많이 없어진다. 잔디밭 같은 것도 그냥 놔두면 잘 자라는 식물이 자기보다 덜 자라는 식물들을 다 죽여버린다. 경쟁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어진 먹이의 양이 중요하다. 근데 이제 평균 개체수를 결정하는 게 먹이를 얼마나 얻을 수 있느냐, 그것보다 다른 동물한테 얼마나 많이 잡아먹히느냐에 달린 경우가 훨씬 많다. 그러니까 경쟁이라는 것이 먹이보다는 다른 동물과의 경쟁, 여기에서 결정이 안 되고, 기후는 먹이량을 줄이는 주요 요인이다. 그래서 개체들 간의 경쟁을 가장 심화시킨다. 근데 이제 기후변화라는 것이 직접적인 영향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천적들, 같은 먹이를 두고 경쟁하는 경쟁자들,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후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기후에 적응을 못해서 식물들이 죽는 게 아니라 토종 식물과 경쟁할 수 없거나 토종 식물이 파괴를 하기 때문에 못 자라는 거다. 그러니까 기후의 영향은 간접적이다.
동종의 수가 많을 때 개체가 잘 보존된다. 그래서 뭐 곡물과 유채를 먹고 사는 새의 수보다 곡물과 유채가 더 많으면 우리는 밭에서 그것을 길 수가 있다. 수가 많으면 유리하다는 거죠. 유채 사진이죠. 그래서 어떤 지방에 유럽 소나무가 있는 황무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물타리를 쳤단 말이죠. 10년 동안, 10년 전에. 근데 물타리를 쳤더니 10년 안에 그 안에 소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찼다는 거예요. 황무지였는데. 그러니까 경쟁을 줄였더니 그렇게 되더라. 유럽 소나무. 그래서 물타리가 쳐져 있지 않은 황무지, 단 한 그루의 유럽 소나무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근데 이제 황무지의 나무들 사이를 보니까 소가 뜯어먹은 싹과 이제 나무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소가 그만큼 뜯어먹었기 때문에 소나무가 못 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울타리를 쳐서 보호를 했더니 빽빽하게 들어차더라. 그래서 기후 이런 것은 이제 간접적인 영향일 뿐이고 경쟁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 서로 잡아먹고 하는 것들. 자, 또 흥미로운 거, 파라과이에서는 소말 개가 태어나면 그 배꼽 위에서 알을 낳는 파리가 있다. 그래서 이 파리를 먹고 사는 새가 있어요. 이 새가 파라과이 내에서 증가하면 파리의 수는 감소할 것이고, 그러면 소나 말은 야생화될 것이다. 그게 만약 무슨 말이냐면 개체수가 증가할 거라는 얘기죠. 그 배꼽 위에서 파리가 알을 안 낳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식물상에 엄청난 변화를 물고 오거다. 왜? 소나 말이 풀을 많이 뜯어 먹을 테니까. 그러면 이것은 다시 곤충한테 이제 영향을 줄 거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연쇄적인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죠. 자, 삼색 제비꽃을 수정시키려면 땅벌이 필요하다. 다른 벌들은 이 꽃에 날아들지 않는다. 그리고 또 이제 붉은 토끼풀에 날아들 수 있는 것은 땅벌뿐이다. 왜냐하면 다른 종의 벌은 화밀까지 이를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땅벌만이 이 붉은 토끼풀 안에 있는 그 꿀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거기까지 이제 접근이 된다라는 얘기죠. 다른 벌들은 접근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꿀까지. 그래서 붉은 토끼풀 이것을 수정시키려면 땅벌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땅벌의 수는 벌집을 파괴하는 들쥐의 수에 의존한다. 그래서 땅벌집은 마을이나 도시 근처에서도 많이 발견된다. 왜? 들쥐를 없애는 고양이 수가 더 많기 때문에 거기에 땅벌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붉은 토끼풀이 더 자라날 수가 있는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그래서 다윈이 주장하는 것은 단순히 기후, 먹이량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경쟁자 혹은 그것과 이제 여러 가지 상호작용을 하는 다른 많은 생물들에 의해서 그것이 이제 번창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다음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제 자연 선택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유리한 변이의 보존과 유해한 변이의 배제를 자연 선택이라고 이제 다윈이 한다 주장했습니다. 어떤 특이한 형질이 한쪽 성에서 나타나 대물림됨으로써 그 성에만 고착되는 것을 성선택이라고 일컫는다.
그래서 이것은 생존을 위한 투쟁이 아니라 암컷을 차지하기 위한 수컷 간의 투쟁에 달려 있으며 그 결과는 패배자의 죽음이 아니라 그가 자손을 조금밖에 남기지 못하거나 전혀 남기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좀덜 덜 좀 심한 그런 경우인 거죠. 그 많은 경우에 승리를 결정하는 것은 수컷이 가지고 있는 전신의 힘이 아니라 그 수컷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무기다. 그러니까 힘 꼭 그게 아니라 뿌리 없는 사슴이나 발톱이 없는 수탉은 자손을 남길 기회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뭐 그 개체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될 만한 그런 성질들. 수컷 악어는 마치 인디언들이 전쟁 춤을 추는 것처럼 암컷을 소유하기 위해서 괴성을 지르면서 주위를 빙빙 돌며 싸운다. 수컷 연어는 하루 종일 싸우는 것으로 관찰됐고 사슴벌레는 다른 수컷의 거대한 턱 때문에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전쟁은 일처다부제인 동물의 수컷 사이에서 가장 심하게 일어난다. 이 수컷들은 특별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이제 조류의 경우에 많은 종의 수컷들이 암컷을 유혹하기 위한 노래 부르기 경쟁을 매우 심하게 벌인다고 미뤄진다. 그래서 뭐 꼭 갖고 있는 무기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그 매력 어필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죠. 기아나의 바다지박이, 극락조 이런 새들은 한데 모여서 암컷들 앞에서 수컷들이 차례대로 아름다운 깃털을 펼쳐 보이고 연기를 한다. 그래서 암컷들은 그것을 지켜보다가 마음에 드는 수컷을 선택한다. 그래서 바다 집박이 극락조 사진이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춤을 추고 이제 색깔 있는 깃털을 뽐낸다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자 이제 자연 선택의 작용. 지금까지 이제 성선택에 대해서 알아봤고 자연 선택의 작용. 꿀을 찾고 있는 곤충은 꽃가루를 덮어쓰고 대개 다른 곳의 암술머리로 그깟 꽃가루들을 운반할 것이 분명하다. 동종에 속한 서로 다른 두 개체의 꽃들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교배를 하게 된다. 매우 거대한 분비샘이나 꿀샘을 갖고 있어서 다량의 꿀을 분비하는 꽃들에게는 곤충들이 더 자주 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꽃들은 매우 빈번히 교배될 것이고 이와 같은 일들이 반복되면 결국은 우위를 점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선택을 받기 위해서 아까 같은 성선택 같은 경우는 뭐 깃털을 뽐내거나 아니면 뭐 특별한 무기를 갖고 있거나 이런 것인데 이제 꽃의 경우에는 이제 다량의 꿀을 분비한다. 그래서 곤충들을 유인해서 이제 수분이 된다는 거죠. 꽃가루가 이 꽃에서 저 꽃으로 운반되는데 유리하게끔 자신을 찾아오는 특정 곤충의 크기 및 습성 측면에서 수술과 암술이 잘 배치된 꽃도 마찬가지로 이익을 얻거나 선택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뭐 꿀을 다량으로 분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를 수분시켜주는 곤충의 알맞게 수술과 암술이 잘 배치되고 이런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연히 크기 및 형태상의 변이가 생겨난 것이나 주둥이의 구분 정도나 길이가 우리가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아주 미세하게 변화된 것은 벌이나 다른 곤충들에게 이득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꽃 안에 꿀 있는 곳까지 닿을 수 있는 주둥이 구조라든지 이런 걸 갖고 있으면은 이제 곤충한테 유리하게 되는 거죠. 붉은 토끼풀과 진홍 토끼풀의 꽃뿌리과는 얼핏 봐서는 길이가 다른 것 같지 않다. 그런데 꿀벌은 보통 붉은 토끼풀이 아니라 진홍 토끼풀에서 꿀을 빨아먹는다. 붉은 토끼풀을 찾아오는 것은 땅벌뿐이다. 그래서 그 붉은 토끼풀하고 진홍 토끼풀하고 꽃뿌리관이 같아 보이는데 이게 사실은 조금 미세하게 달라가지고 땅벌만이 꿀에 닿을 수가 있다. 그런 구조다 이런 거죠. 이게 진홍 토끼풀이에요. 사진.